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여자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노인 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늦깎이 학생이자 직장인이에요. 저는 천의 고아로 살다가 얼마 전에 할머니를 찾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저의 할머니는 연매출 몇백억 원 되는 기업의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나게 놀랐던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산다는 게 서글픈 일이지만 저는 유독 그랬어요. 고아원도 여러 군데 옮겨 다녔고 아주 어릴 때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또 고아원을 옮기면서 저는 고아원에 지내면서도 여기저기 버려지듯 계속 떠밀려 지냈어요. 불행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너도 참 불쌍하다. 한 고아원에서 적응하면서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고아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옮겨서 지내니? 널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더 아파.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시는 거예요? 기록도 없는 거고요. 제 다리에 화상 자국이 크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 다리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버려지기 전에 다쳤다는 거 말고는 그 화상 자국에 대해서 아는 바는 따로 없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모님이야 찾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거 보면 너도 기대는 그만하고 네 인생을 살아. 어쨌든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 혼자 살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도 다니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없는 살림에 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전공으로 공부를 하긴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기업 회장님이 간병인 뽑는다는 얘기 들었어? 월급도 엄청 준다는데 이번 기회에 공장 일 때려치우고 간병인이 날까봐.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는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 공장은 식품회사 하청업체였는데 식품회사의 회장님이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간병인을 뽑는다는 얘기였어요. 월급이 많다는 말에 저도 귀가 쫑긋해졌죠. 그래도 연매출이 몇백억은 하는 기업의 회장님인데 간병인한테 월급 많이 준다는 게 보통 많이 주는 건 아니겠지? 회장님이 여자라서 간병인도 여자로 구한다던데?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게다가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거겠어?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겠지. 회장님 간병이면 또 얼마나 까다롭겠어. 안 봐도 뻔하다. 그럼 너는 하지 마. 나라도 할 테니까. 일 까다로워도 월급만 많이 받는다고 하면 나는 한다. 공장 일보다야 덜 힘들지 않겠어? 회장님이 간병인을 뽑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도 조용히 알아보았죠. 회장님이 정말로 여자 간병인을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지원을 했어요. 돈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는 간병일에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간병인 지원해주신 분 맞죠? 노인복지를 전공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회장님이 관심 있다고 하셔서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으세요? 간병인을 지원하고 며칠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병을 지원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바로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도 공부한 것 맞습니다. 제가 합격이 된 건가요? 그럼
내일부터 당장 나오세요. 일을 하더라도 회장님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금방 그만둬야 할 수도 있으니 명심하세요. 제가 노인복지를 공부한 것이 간병인으로 뽑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너무 좋으면서도 기업의 회장님을 모신다는 게 떨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간병인으로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님의 첫 인상은 말수가 많지 않으시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표정도 어두우시더라고요. 몸이 찌뿌둥한데 목욕부터 시켜줄 수 있어요? 내가 걷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저의 첫 임무는 회장님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상의를 벗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장님의 손목과 팔 부근에 있는 큰 화상 자국이었어요. 저도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모양이나 크기도 비슷해서 왠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에게 어떻게 그런 흉터가 있나 놀랍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모양의 흉터를 가졌다는 것이 괜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화상 자국이 생각보다 좀 심하죠? 보기엔 험하지만 내 나름 사연이 있어서 화상 제거 시술도 받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네. 회장님 같은 분은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실 것 같았는데 화상 자국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내가 고생을 왜 안 해.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했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남편이 하던 회사를 내가 이어서 하니까 내 팔자가 그저 편한 팔자인 줄 아는데 나도 힘든 일 참 많았어요. 젊은 아가씨가 간병 일을 하는 걸 보니 아가씨도 고생 많이 했나 봐요. 맞죠? 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간병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 참 좋네.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말. 아가씨는 성실하게 일 잘할 것 같아요.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회장님은 저랑 말도 섞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장님을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게 도와드렸어요. 제가 서툴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괜찮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회장님은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간병일 한다고 하면 집에서는 그런 일 왜 하냐고 말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친척이나 가족도 없고요. 참 힘들고 외로웠겠네. 노인복지를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돈 버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공장일 하면서 사이버 대학 졸업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의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지 노인복지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다.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회장님은 원래 경영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회장님이 되셨어요?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처음 보네. 남편이 하던 사업인데 나도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남편 잃고 내가 계속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죠. 회장님과 저는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 성격이 참 소탈하고 따스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회장님을 어려워했지만
저는 그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회장님과 저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친구처럼 가까워졌죠. 저의 간병인 생활은 생각보다 즐겁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산책을 한번 나가볼까요? 날씨가 좋아서 회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공기가 아직 차가운데 산책은 무슨 산책이에요? 어르신들한테는 감기도 위험한 거 몰라요? 그런 우리 사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회장님의 양녀였죠. 회장님에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양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할 때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제가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회장님과 잘 지내는데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봐요. 그렇게 쿵쿵거리면서 걷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운동장인 줄 알아요? 회장님이랑 지내려면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제발 조용히 좀 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추우실까봐 빨리 담요를 가져다 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뛰게 되었어요.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죠. 간병일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니어도 이 일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신 차려요. 죄송합니다. 더 정신 차리고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결혼은 안 해봤지만 시집살이가 이런 게 아닐까 예상이 될 정도로 사소한 일에도 구박을 하더라고요. 회장님과 제가 금방 가까워진 것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왠지 질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트집도 많이 잡혔어요. 우리 엄마 넘어지라고 이렇게 놨어요? 욕실에 물기도 안 닦아서 바닥이 흥건하잖아요. 엄마 미끄러워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래요? 이런 건 기본 아니에요? 저는 분명 욕실 물기를 다 닦았거든요. 제 생각엔 양녀가 물을 일부러 뿌려놓고 제게 뒤집어 씌운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 곧바로 양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이후였거든요. 저는 분명히 물기 다 닦았어요. 욕실 바닥 마른 거 확인까지 다 했다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엄마가 얘기 좀 들어준다고 일 대충 해도 된다는 뜻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도 억울한 일이었죠. 휠체어 브레이크도 안 걸어놨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건 간병인으로서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정신 안 차려요? 양녀가 소리를 빽 지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가 아니면 절대로 브레이크를 풀어놓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양녀가 뒤집어 씌웠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을 리 없어요. 저 정말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확실히 채워놓았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휠체어 만지는 사람이 당신 말고는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어디서 발뺌을 해? 실수를 하고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더 꼴 보기 싫은 거 알아요? 일 그만두고 싶으면 말로 하지. 왜 이런 짓을 해요? 양녀가 저를 무섭게 다그치는데 억울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는 순간 회장님을 바라보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회장님만큼은 저를 믿어주길 바랐어요. 아니라는데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잖아. 사사건건 그렇게 잘못을 찾아다니면 간병일을 어떻게 하니? 회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양녀도 그제서야 멈추더라고요. 하지만 양녀의 표정이 정말 흉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꼭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요! 좀 전에 멀쩡하게 살을 먹던 양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회장님이 자식같이 아끼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준 사료를 먹고 얼마 안 있어서 숨을 거둔 거였어요. 제가 사료를 줄 때만 해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숨을 거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평소에는 너무나 건강했고 아침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했죠. 저도 예쁘다고 귀여워했던 강아지인데 제가 사료를 준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저 또한 슬프기도 했지만 순간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 일이 저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양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장님은 놀라서 소리치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 불통이 저에게 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야? 네가 그런 거야. 네가 양이한테 사료 주고 갑자기 양이가 저렇게 됐어. 네가 사료에다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사료를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 말고는 양이한테 사료도 간식도 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양이가 왜 이렇게 돼? 어떻게 이런 못된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너 대체 무슨 속셈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어? 양녀는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라고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것. 그리고 욕실에 자기가 물을 뿌려놓고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양녀가 저를 모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전 그냥 평소처럼 사료를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 정말로 모르는 일이에요. 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얘 가만 놔두면 안 되래요. 이런 애는 더한 짓도 꾸미고도 남아요. 이런 사람 집에 계속 둘 거예요? 양녀의 말을 들은 회장님이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정말 양이를 죽게 만든 거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소송이란 말도 놀랐지만 회장님의 반응에 저는 기겁할 듯 놀라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모함이라는 말에 양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모함? 그럼 누가 너 대신 우리 양이 해치고 너한테 뒤집어 씌우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엄마가 양이를 예뻐하니까 전현이 질투나서 양이 밥에 못한 거예요. 얘 당장 내쫓아야 돼요. 이런 애가 집에 있으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다고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전 양이를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해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양이를 해쳐요? 지금까지 양이 아픈 적 한 번 없던 애야. 너 말고 이런 짓 꾸밀 사람 누가 있어?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해? 저는 아니라고 울며불며 외치고 매달렸죠. 그러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바지가 딸려 올라가면서 제 다리에 화상 흉터가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흉터가 양녀를 더 자극했나 봐요. 그 흉터를 본 양녀가 또 소리를 치더라고요.
얘 봐라. 다리에 문신 있던 것도 지운 거니? 너 이거 문신 지우던 흉터지? 이런 양아치 건달을 봤나. 엄마! 얘 당장 내보내야 돼요. 얘 완전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요. 회장님을 바라보았지만 회장님은 양이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씀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간병하러 온 거지. 한 번도 나쁜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양녀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저를 쫓아낼 말들은 쉬지 않고 내뱉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양녀는 저를 때리고 저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회장님 집에서는 저를 소송한다고 했는데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변호사를 쓸 수도 없는데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제에 간병인으로 너무 좋은 생활을 즐겼던 것이 죄였나 봐요. 저는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그때는 앞이 깜깜해서 다른 일을 할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측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로 와주시면 설명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한테 소송 거는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저는 결백하고 억울한데 제 얘기도 들어주실 건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무실로 오시죠. 변호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 말이 훨씬 두렵더라고요. 저는 기력이 다 떨어진 몸을 겨우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니 제가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폈던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삭막하고 숨이 막히는 분위기에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숨을 헉헉댔어요. 공황발작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회장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야 저는 좀 진정이 되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화를 내고 소리지시던 회장님이 왜 갑자기 저를 안아주시는 건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양이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료를 준 것 말고는 떳떳하지 못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발 제 진심을 누구라도 한 명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그랬더니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믿는다. 그보다 너 다리의 흉터는 어쩌다가 생긴 거야? 정말로 문신 자국 지우려던 거야?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문신 자국 아니고 화상 자국이에요. 저도 너무 어릴 때 생긴 거라 어쩌다 생긴 건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말로 화상 자국 맞아요. 갑자기 제 다리에 있는 화상 자국을 물으니 저는 좀 의아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묻는 말에 착실히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떤 친자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누구를요? 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친자 검사까지 받자고 하시니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변호사가 말한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게 친자 검사와 관련된 일임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이 왜 저랑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건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랑 친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내가 짚히는 데가 있어서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줄 수 없겠니? 내 소원이다. 제가 회장님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친자 검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양의를 해줬다고 회장님 집에서 쫓겨났는데 갑자기 친자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내 양녀, 그 애가 저지른 일인 것 같아. 아직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찾는 중이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내 양녀가 저지른 짓인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너를 집이 아닌 여기로 부른 거고 네 다리 흉터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거야. 내 간절한 부탁인데 들어주면 안 되겠니? 친자 검사를 원하는 회장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하겠다고 했어요. 저로서는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뿐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고아원에 살았던 이야기 말이야.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고아원이 없어지면서 바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고아원이 옮겨지고 계속 그렇게 고아원 안에서도 떠돌이처럼 지냈어요. 그동안 저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었어도 제가 하도 옮겨다녀서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사람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제 말을 들은 회장님은 알 수 없이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제 얘기도 하고 양이가 숨을 거둔 게 제 탓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도 듣고 친자 검사까지 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이 너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간병일 계속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네가 내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면 회장님 따님분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 애는 내가 내보낼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만 괜찮다면 예전처럼 간병일을 해줘. 난 너를 곁에 두고 지내고 싶어. 친자 검사랑 상관없이 네가 간병일을 잘했어. 그럴게요. 그래도 저를 믿어주신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회장님 간병일 일이라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 집에 상주하면서 간병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양녀는 집에 없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욕을 하던 사람을 마주하게 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제가 다시 들어간 날부터 없었어요. 회장님 양녀는 회장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회장님이 양이 일로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양이 일로 물증이 없어서 나가 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녀도 그저 조용히 있기만 해서 지켜보던 우리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스럽기만 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그 일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짐장으로 양녀가 그랬을 거다 다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저나 잘 왔어요. 강아지도 죽고 그래서 회장님이 계속 얼굴이 어두우셨는데
우리 간병인이 오니까 그래도 회장님이 좀 웃으시네. 제가 회장님 집으로 돌아왔더니 파출부 아주머니가 반겨주면서 양녀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녀가 회장님 집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양이를 해친 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어쨌든 그 일로 회장님은 집안도 불안하다며 한두 개밖에 없던 홈캠을 여러 개 더 설치하셨어요. 저는 떳떳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회장님 집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죠. 회장님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일했고요. 제 주변에 홈캠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증거로 남길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대망의 날이 온 거예요. 천륜의 끈은 끊을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 만나는구나. 내 손녀인 너를 이제야 만나는구나. 이리 와봐. 어서 이 할머니 좀 한번 안아줘. 회장님이 친자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손녀라고 부르시는데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회장님의 손녀라니까 너무 놀랍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대체 저를 어떻게 알아보고 친자검사를 하자고 하신 건지, 회장님은 무슨 사연을 갖고 계신 건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했어요. 제가 회장님 손녀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정말 그 결과가 맞아요? 맞아. 네가 내 손녀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네 다리의 흉터를 처음 봤을 때 설마 했지만 두고두고 생각해도 네가 맞는 것 같았어. 흉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흉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양녀가 있지만 나에게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대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부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 자기가 결혼할 여자라고 했어.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여자라는데 들어보니 집안도 좋고 예쁜 여자였지. 그래도 어른들한테 허락도 없이 아이부터 가진 두 사람이 괘씸했지. 그런데 그 여자애가 참 마음에 들긴 하더구나. 아이까지 가졌는데 결혼도 시켜줄 생각이었어.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이 내 아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랑스러운 여자였어. 그 사람이 너희 엄마란다. 그 뒤에 회장님이 말씀해준 내용은 이랬어요. 여자의 배가 너무 부른 상태였기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식을 올리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식을 올리기 겨우 며칠 전에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회장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부터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했죠. 회장님이 뛰어서 아이를 밖으로 구해냈어요. 그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회장님의 손목과 팔에는 화상을 입었고 아이의 다리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의 모양이 회장님 것과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뒤를 따라오던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집에서 탈출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덮친 화마에 둘 다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그 불에 죽은 아들과 며느리가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야. 내가 목숨 걸고 살린 건 너였고. 그래서 네 다리에 그 화상 자국이 있었던 거야. 나는 수술을 해서 화상 자국을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 언젠가 이 화상에 대해 설명해야 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화상 흉터를 없애질 않기를 잘했지. 너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게 되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고아원에 버려진 거예요? 저는 살아남았는데 왜 할머니랑 살지 않고 고아원으로 버려졌어요? 왜 절 버리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아서 제가 미우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한동안 술에 빠져 살았어. 가뜩이나 남편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랑 며느리 될 여자까지 잃고 나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 특히 어린 너를 볼 때마다 그 화상 자국이 보이면 자식과 며느리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어. 한 번은 술에 너무 취해서 너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했지. 당장 애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 애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에 놀란 사람들이 정말로 너를 고아원에 버린 거야. 술에 절어 살아서 완전히 미쳐있던 거였어.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질 않아. 정신이 들고 나서 너를 찾았는데 정말로 고아원에 갔다고 하더라. 그제서야 내가 한 미친 짓을 알게 된 거야. 당장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고아원이 사라졌다고 하고 애가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해서 미국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다시 파양이 되었다고 하고 어디로 파양이 된 거냐고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제대로 된 기록도 없어서 널 찾을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너를 찾으려고 난리를 쳤어.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나도 체념하게 됐지.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로 너를 영영 찾을 수 없는 벌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단다. 고아원이 사라져서 옮겨간 얘기며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된 얘기까지 저의 얘기와 꼭 맞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출생신고도 했고 실종신고도 해놓은 상태였어.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지만 30년 만에 너를 이렇게 만난 거야. 그것도 네가 나를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넌 네 엄마를 정말 똑같이 닮았구나. 그리고 네 눈은 네 아버지를 닮았어.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래도 나한테는 너를 찾은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니? 회장님은 말을 마치고 오열을 하셨고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도 친자검사 결과지를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맘을 알았던지 회장님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어요. 엄마와 아빠의 사진이었죠. 보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핏줄이 당긴다는 게 이런 건가. 보는 순간 제 부모님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실감이 났어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오늘을 위해서 모든 고생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평생 가족의 존재를 그리워했더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감사했죠.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비록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할머니랑 부모님이 목숨을 걸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를 버린 건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난 일이었어. 평생 용서를 빌어도 부족하겠지만 항상 마음이 아팠단다. 너에게 미안해서, 네 부모한테도 미안해서 항상 아팠어.
할머니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말했어요. 제 할머니셨군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 다리에 흉터가 있는 게 오늘처럼 감사했던 날은 없었어요. 저도 엉엉 울면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말해봐.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는 평생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하나도 해준 게 없어. 네가 말만 하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지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를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좋아요. 할머니는 저에게 뭐든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저 저에게도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했어요. 이게 전부 꿈일까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희 부모님 있는 곳에 같이 다녀오자. 널 찾으면 그것부터 꼭 하고 싶었어. 저도 엄마랑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같이 가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가요. 저랑 할머니는 부모님이 계신 낙골당에 함께 다녀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는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할머니가 생겼다는 것도, 그 할머니가 평생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은 해봤어? 전에 말한 대로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거다. 뭐든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생각해봤는데 노인 복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항상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일도 하는 건 어떠니? 네가 나랑 같이 일을 해준다면 참 든든할 것 같아. 할머니가 원한다면 저도 좋아요. 그리고 간병인은 따로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할머니 간병도 하고 싶어요. 제 말에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야 좋은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나까지 보는 거 괜찮겠어? 네가 너무 힘들까 봐 걱정이야. 평생 갖고 싶었던 가족을 찾았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간병 맡기지 말고 제가 할머니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나도 너랑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저는 항상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스펀지처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일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어요. 직원들도 그런 저와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가장 기뻐하신 건 역시 우리 할머니였죠. 일도 하고 집에서는 할머니 간병도 하고 그 와중에 공부도 하려니 바쁘긴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죠. 그리고 어느 때처럼 같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가 엄마 손녀라며 친자 검사로 확인했다는 얘기 들었어. 너 다 알고 우리 집에 왔던 거니? 양녀였죠. 강아지 양이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양이가 사료를 먹고 죽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해서 집 밖으로 내쫓긴 그 여자였어요. 저 또한 양녀가 양이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던 터라 잔뜩 경계를 했죠. 그리고 저에게 또 험한 말들을 할지도 몰라서 저는 휴대폰으로 녹음부터 켰어요. 물론 양녀 모르게 재빨리 한 행동이었죠. 전혀 몰랐어요. 제 다리에 있던 흉터 때문에 할머니가 눈치챈 거라고 했어요. 아시겠지만 문신 제거하던 흉터도 아니고요. 이런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해. 넌 날 용서해 줄 거지? 저한테 소송까지 건다고 하셨었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쫓겨나서 지내. 너도 어렵게 살아봐서 알잖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랑 살 때는 이렇게까지 비참한 적 없었어. 네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엄마가 네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 아니야. 내가 널 오해한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엄마도 마음이 편하겠어? 할머니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요? 양이를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솔직히 말해봐요. 그럼 저도 생각해 볼게요. 너 그 말 정말이야? 정말로 내가 얘기하면 엄마한테 나 돌아오라고 얘기해 볼 거야? 무슨 짓을 하긴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도 별말 않고 조용히 나간 거죠? 너한테는 미안해. 그때는 네가 너무 미웠어. 엄마가 나 말고는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너한테 잘해주니까 불안했어. 예전에 어떤 노인이 자기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줬다는 얘기도 생각나서 네가 엄마 곁에 있는 게 너무 불안했어. 나는 엄마의 친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내 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불안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건데요? 양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 맞죠?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용서해 줄래? 내가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가면 너한테 정말 잘할게. 양이 사료에 약을 탄 건 맞아.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좀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 개가 그렇게 쉽게 죽어버렸지. 누가 알았겠어? 나 정말로 그 개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맞아. 나 지금 정말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야.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너한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양녀가 하는 말은 전부 제 휴대폰으로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양녀가 양이를 해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게 분명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꾸며요? 죽을 줄 몰랐다고요. 그런다고 그게 용서가 돼요? 실수로 죽인 거니까 할머니한테 얘기 잘해달라는 거였어요? 저한테 한 짓은 기억나죠? 자기가 양이를 죽여놓고 저를 때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소한 일로 저를 구박한 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죽인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잖아요.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잘못했어. 부탁이야. 네가 엄마한테 실수한 거라고 얘기 좀 잘해줘. 엄마가 나 의심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로 죽일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너랑 엄마한테 정말로 잘할게. 정말이야.
걔도 이쁜 걸로 한 마리 사서 들어갈게. 그러게 해줘. 죽은 강아지야. 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을 해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양녀는 곧장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위치였죠. 그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도 알아. 아무리 네가 질투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인정한다고. 이거 놓으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나 양이한테 미안해서 무릎 꿇은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배경이 탐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사과가 진심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 나 평생 유복하게 살았어. 엄마 덕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버려져서 살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도 스스로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원래 당신 자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양녀를 무시하고 회사로 들어갔고 양녀가 저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여자를 막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할머니의 양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고 저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얘기는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고 양녀를 용서하고 싶은지 여쭈어봤어요. 할머니, 양녀요. 저를 찾아왔었어요. 양이를 죽인 게 자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인 건 실수였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보단 할머니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나는 그 애가 일을 꾸몄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자기 입으로 털어놓은 걸 들으니 더 끔찍하구나. 그 애를 다시는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내가 키우던 개를 죽인 일로 소송을 걸 생각이야. 개를 해치는 사람은 사람도 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 내 집에 두고 싶지 않아. 저는 할머니 의견에 따르고 싶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애가 너를 때리고 너에게 함부로 한 걸 생각하면 그것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순간 그 애의 말에 넘어가서 나도 너에게 소리를 질렀잖니. 그 일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 애는 또 일을 꾸밀 사람이야. 그 꼴은 못 보겠다. 할머니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 일로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그 사람은 잊고 살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할머니의 양녀의 개인적인 인연은 끊겼어요. 물론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와중에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절 보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됐다며 부러워하지만 저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할머니는 제가 기업을 이어받길 원하시고 저는 갑자기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도 행복한 건 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기쁜 건 없죠.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어요. 전 할머니에게 더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어요. 네가 뭘 하든 나는 네가 충분히 예쁘고 기특해.
너를 다시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도 할머니가 생겨서 감사해요.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는데 저도 할머니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